안녕하세요. 강동 청년의 미소 연쌤입니다. 오늘은 야수주의와 표현주의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진의 발명 이후에 20세기 초 미술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손으로 그리는 사물의 표현은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화가들은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미술은 또 모든 주제를 공평하게 다룰 뿐 아니라 전통적인 회화 규칙에서 형태를 해방시켰으며 대상을 정확히 묘사해야 한다는 규칙에서 색채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게 야수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로 순수한 색채 그대로 화폭에 담으면서 밝고 경쾌한 컬러감의 물감을 튜브에서 그대로 사용하여 캔버스에 표현하는 것이 화풍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주로 원색적인 컬러감, 왜곡된 라인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마치 야수처럼 거칠고 형편없다는 비하하는 발언에서 붙여진 이름이 야수파입니다. 이들은 강렬한 색채를 활용하여 기존의 형태와 원근법 등을 무시하고 작가 개인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수주의자의 큰 목적은 색채의 해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수주의자는 화가의 개성은 창작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고 이것을 작품에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작품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색채 표현을 강조하고 거리감, 깊이감 표현을 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색채 자체는 이들 회화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고 사실적인 묘사에서는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앙리 마티스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우는 마티스는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회화의 위대한 역사를 열었다고 평가됩니다. 빨강, 파랑, 초록과 같은 원색을 사용하고 섬세하지 않고 거친 붓질을 통해서 야수파를 이끌었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다른 야수주의자들과 같이 작품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창조하고 내면의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당시 유행했던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풍경화의 작품도 남아있지만 점차 인상주의 회화가 보여주는 자연주의적 묘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원색과 붓터치로 사물을 변형하고 단순화했으며 주관적인 감정을 색채로 표현하는 야수주의 회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붉은색의 조화는 모든 것이 평면화되어 있고 빛이라는 소재와 거리가 먼 작품입니다. 그리고 접시를 준비하고 있는 여인, 탁자의 윤곽선을 보면 어느 정도의 원근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평면적인 빨강 배경으로 인해 관람자들에게 추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마티스의 말년에는 종이 오리기를 통한 콜라주 기법의 다양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조르주 르오 조르주 르오는 인간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숭고한 인간애를 표현하였으며 고뇌와 좌절의 인간 내면 세계를 서커스와 광대, 창부, 풍경, 정물, 예수 그리스도와 재판관 등의 소재로 극적인 표현을 한 근세 종교주의 화가입니다. 1900년 혼란한 방황기를 맞아 놀랄 만큼 과감한 그림으로 사회 비난을 받지만 불평등한 제도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관습적 종교 소재에서 탈피하고 험난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르오의 미술은 종교적 관심과 함께 발전하며 그리스도의 순환을 다룬 훌륭한 연작을 그렸습니다.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에 대한 공감, 부자나 권력자를 향한 분노는 르오의 깊은 종교적인 감성에서 유래하며 본인 신앙에 입각한 예술관을 반영하여 당시 시대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늙은 왕은 야수파 화가인 르오가 45살에 완성한 작품으로 르오의 예술 인생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늙은 왕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각형을 기본 틀로 신체의 여러 부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인공은 벽돌을 쌓아 만든 조형물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런 투박하고 거친 윤곽선 안쪽에다가 깊고 무거우면서도 투명한 느낌을 주는 독특한 색채를 채워 넣었습니다. 덕분에 중후하고 신비로우며 깊이 있는 광채를 내는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울 뒤피 라울 뒤피는 프랑스 출신의 20세기 예술가입니다. 뒤피의 초기작에서는 인상파와 야수파, 입체주의적 경향을 보였으나
점차 발전하여 이후 밝고 장식적인 색채와 스케치하듯 빠르게 그은 선들로 이루어진 뒤피만의 독특한 회화 기법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라울의 작품에서는 야수주의의 격렬한 색채에 입체주의의 비현실적인 형상, 아르누보의 장식성 등 다양한 사주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울은 다른 사주들을 모방하기보다는 여러 사주의 양식을 흡수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는 그가 다양한 자극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재탄생시켰던 창의적인 화가였음을 의미합니다. 라울의 화풍은 전반적으로 밝고 활발한 색채와 경쾌한 리듬이 특징으로 회화와 음악이 공존하는 공감각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는 회화 외에도 도자기, 테피스트리, 실내 장식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라울 듀피는 하나의 미술 장르에 국한되지 않았던 다재다능한 인물이자 미술과 음악이라는 예술간의 경계마저 넘나들었던 천재적인 예술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울의 대표 작품으로는 1937년 파리의 근대화된 기술력과 국력을 뽐내기 위해 열린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정기의 요정이 있습니다. 라울 듀피는 프랑스 전력공사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첨단 기술과 국력을 뽐내는 박람회 기간에 맞춰 전력공사 건물 외벽에 전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입니다. 가로 60m, 세로 10m. 듀피는 10개월에 걸쳐 이 거대한 벽을 전기의 위대한 역사로 채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 제우스의 벼락부터 산업화 초기의 공장과 기차, 찬란하게 빛나는 현대 프랑스의 야경까지 전기를 통해서 발전한 인류의 문명을 특유의 밝고 경쾌한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라울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인 모차르트, 바흐, 드뷔시 등의 음악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곡선과 악보에 그려진 음표는 조화를 이루면서 음악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표현주의 배경과 특징. 표현주의는 20세기 초에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 양식 중 하나입니다. 예술가들은 물리적 현실보다는 감정적 경험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표현주의자들은 미술의 기본 목적을 자연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체험을 관람자를 위해서 표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들은 실존 세계를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의 감수성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표현주의는 1905년부터 1930년까지 이어지며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표현주의는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문학 등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뭉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화가이자 그림 그리기와 인쇄법을 사용한 작품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주로 심볼리즘과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언어를 개발했고 독특하고 특별한 작품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뭉크의 예술은 뭉크 삶에 대한 기록이자 일기입니다. 그러나 뭉크의 가족사는 가혹하리 많지 슬픕니다. 뭉크가 5살에 겪은 어머니의 죽음을 시작으로 14살에 맞은 누나 소피에의 죽음은 뭉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 겪은 누나의 죽음으로 인한 불안은 평생 뭉크를 따라다녔습니다. 뭉크는 병든 아이를 환갑이 넘은 나이까지 약 40년에 걸쳐 6점의 유화와 여러 점의 판화로 제작했습니다. 뭉크는 평생 악몽과 환각에 시달렸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랫동생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뭉크의 나이 30즈음에 가족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뭉크는 당대에 유행하던 풍경화를 위시한 자연주의의 경향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존재의 근원에 존재하는 고독, 질투, 불안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표현주의 양식을 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은 전반적으로 우울하거나 신경증적인 불안의 느낌이 나는 우중충한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무척 유명한 화가지만 생전에 두 지역의 넓은 땅을 구매해서 거기서 살며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고 노르웨이 왕실에게 기사 자기를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화가였습니다. 마르크. 프란츠 마르크는 독일의 남성 화가이자 판화가입니다. 마르크는 파리의 인상주의 작품들을 발견하고 이에 접근하면서
아카데미적인 성향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 나비파 화가들의 그림을 접했습니다. 감정을 투영하고 정신적인 깊은 반향을 전달하기 위해 강렬한 색채를 사용했고 동물 주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취함보다는 오염되지 않은 동물의 순수함 속에서 예술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칸딘스키와 함께 독일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청기사파를 결성하고 예술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았습니다. 마르크는 근대의 광범위한 미술 양식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단순한 형식과 밝은 색채를 사용하여 그림을 개성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색채는 그의 그림에서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빨강, 파랑, 노랑이 가장 대표적인 색인데 빨강은 무겁고 난폭한 물질 문명의 색으로 파랑은 엄격함과 끈기, 전신을 대표하는 남성의 색, 노랑은 부드러움과 환희, 관능을 대변하는 여성의 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색을 혼합함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즉 빨강에 노랑을 더함으로 그 무거움과 난폭함을 부드러움과 관능으로 완화시키고 빨강에 파랑을 섞음으로 엄격함과 끈기로 호전성을 경감시켰습니다. 키르히너는 독일 출신의 화가이자 판화가이기도 했습니다. 20세기 표현주의의 등장에는 전쟁이 큰 역할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전후에 독일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독일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키르히너는 1905년 다리파를 결성하며 낡은 사회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명명한 다리는 현실을 더 나은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통해 사회 정치적 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리는 이러한 혁명적 정신과 회화를 잇는 역할이지요. 키르히너의 대표 작품인 베를린 거리 풍경은 그들이 추구한 이상과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06년의 경매에서 무려 356억 원에 거래돼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그 누구도 시선을 마주치며 소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뾰족뾰족한 형태로 왜곡돼서 그려진 인물들은 무척 신경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색채는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울한 느낌을 줍니다. 키르히너가 느낀 당시 베를린 거리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 그 어두움에 주목한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독일의 비극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아상은 전쟁을 겪으며 변해가는 키르히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복과 모자를 쓴 키르히너의 초점 없는 눈에는 눈동자도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시대의 좌절을 경험한 작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절단된 오른쪽 손목은 신경쇠약과 마약 중독으로 지친 그가 계속 그림을 그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대의 현실을 거부하는 저항의 의미로 그렸습니다. 전쟁은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처절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키르히너는 몸소 겪은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아야 함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은 야수주의와 표현주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체주의와 미래주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